네, 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뉴턴주의와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에서는요, 뉴턴주의의 세 가지 범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뉴턴과 쿨롱에 대해서 대별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뉴턴주의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뉴턴,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사람인데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혁명의 완성자입니다. 이 뉴턴이요, 현상의 관찰, 그쵸? 관찰을 통해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관찰로부터 차가 나요. 자, 고안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를 이뤄내기 위해서 주의 깊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관이란 말이. 그래서 만유인력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만유인력이라는 건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을 질량을 갖는 모든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상정을 한 겁니다. 힘으로 상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질량을 갖는 모든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상정했다. 가정하고 생각해서 단정했다. 즉 추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정이란 말은 추정했다는 얘기예요. 그 크기는 힘의 크기죠. 두 입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렇죠?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입자 간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렇죠. 제안했다는 얘기는 의견으로 내놓고 제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관찰을 해서 결국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제공을 했는데요. 시그널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서로 질량이 다른 이 두 가지의 물체가 있죠. 여기에 힘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거리가 되고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 F1과 F2의 힘은 같은데 결국 이걸 뭐라 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상수고요. 만유인력 상수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이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부터 행성, 그렇죠? 우리 태양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행성의 운동과 달의 운동이라든가 조석 현상, 우리 밀물과 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인력에 의해서, 달, 태양 따위의 인력에 의해서 밀물, 썰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 만유 인력이. 그래서 경험적 근거로부터, 그렇죠? 이러한 경험적인 근거로부터 만유 인력을 입증받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제안하고 추정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논증을 해버린 겁니다. 입증을 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또한 광학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광학 원리를 바탕으로, 그렇죠? 빛의 성질과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실험에 의해서 경쟁하는 이론 사이에 진위를 판가름해 줌으로써 큰 호응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은 현상부터 유도되는 합리적인 법칙에 따라 수립됐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바로 뉴턴 과학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은 이제 현상의 관찰로부터, 그렇죠? 착안했다고 했죠? 만유인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으로 여러 현상을 설명하고 또 경험적으로 그 법칙을 입증하였다라고 정리를 여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뉴턴의 과학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자, 성공을 했네요. 그의 사고 방식을 따르려는 지적 경향이 이제 18세기에 크게 이제 융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뉴턴주의라고 합니다. 뉴턴주의 개념이 나온 거고요. 뉴턴주의는 다양한 과학뿐만 아니라 과학 이외의 분야에까지 이제 동일한 태도와 방법론을 적용하는 움직임을 유발시킵니다. 촉발시켜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뉴턴주의는 세 가지 차원의 활동 범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뉴턴이 이제 직접 몸담았던 역학 분야, 그렇죠? 역학의 힘. 뉴턴의 성공을 토대로 심화 발전된 것을 이제 도모하는 활동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차원은 뉴턴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한 방법이나 관점을 어디에? 인접과학 분야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건 역학, 그렇죠? 직접 몸담았던 역학이고, 이건 인접, 그렇죠? 과학 분야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아예 어떤 겁니까? 과학이 아닙니다. 뉴턴의 관점과 태도를 과학 외적인 분야, 인문사회, 역사 이런 쪽으로 철학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적용하는 활동들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그럼 다음 설명은 어떠냐? 다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겠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범주의 뉴턴주의 활동입니다. 이 첫 번째 차원의 뉴턴주의 활동으로 클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레로, 프랑스의 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헨리의 성 여러분 들어보셨죠? 꼬리별이라고 하는데요. 가스 상태에 빛나는 긴 꼬리를 갖고 태양을 초점으로 긴 타원이나 포물선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면서 운행하는 천체가 이제 해성입니다. 해성.
근데 이제 헨리 해성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헨리 해성의 접근 시기를 이제 예측한 겁니다. 이 클레로가 그렇죠? 그 예측한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국의 과학자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헨리 천문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1131년, 1607년, 1682년에 태양에 접근한 새 해성이 같은 해성일 거라고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758년에 이 해성이 다시 태양에 접근할 거라고 이제 예측한 겁니다. 예측이에요. 이에 대하여 클레로를 포함한 3명의 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토성과 목성이 헨리 해성을 당겨서 그것이 태양에 가까워하는 시점을 늦출 것이므로 근거죠. 근거. 그래서 해성이 태양에 가까워진 지점을 이제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태양에 가까워하는 지점. 그렇죠? 예. 이 도달할 시점이 이제 1759년 4월 13일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개월의 오차를 두고 1759년 3월 13일 한 달 전에 이제 근일점이 도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측을 해보니까 결국 뉴턴주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거뒀다.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헨리 해성이 도래할 것을 예고하는 것은 현상로부터 유도하지 않았기에 가설일 뿐인 게 아니죠. 가설이 아니라 지금처럼 예측을 했고 거기에서 계산을 해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가설일 뿐인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자, 두 번째 범죄 뉴턴주의 활동인데요. 두 번째 차원의 뉴턴주의 활동으로는 뉴턴이 쓴 광학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판의 부록에 뭐가 나오냐면은 질문이 있는데 질문 31번에 제시된 제안을 따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이 집필한 광학이라는 책의 부록에 소개된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들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과학자들 연구에서 시작된 게 아니네요. 그렇죠? 뉴턴의 그 책에 나온 거니까. 질문 31번의 제안을 따른 과학 활동은 결국 뭡니까? 뉴턴이 집필한 광학의 마지막 판에 부록 질문 31번에 나온 뉴턴의 제안에 따라 뉴턴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죠? 뉴턴 사후에도 수행된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이 집필한 이 책이라는 부록에도 역시 그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틀린 거네요. 소개된 것에서 시작했다. 이 장면. 그렇죠?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지 않은 겁니다. 자, 질문 31번에서 뉴턴이 자신의 중력의 설명에 대한 대단한 성공을 거뒀던 것처럼 모든 자연현상에서 그 현상에 관계된 입자를 도입하고 또 그 입자들의 운동을 지배하는 힘을 찾아내서 그것을 역제곱 법칙, 역제곱이라는 건요. 우리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식에서 보셨죠? 그게 역제곱입니다. 이렇게 수식이라는 건 관계의 식이라는 말인데요. 수나 양을 숫자나 문자를 기호로 연결하는 식이 이제 수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자연에 의해 큰 진척, 어떤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이제 반문했습니다. 이 뉴턴이요. 그래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개념에 토대를 둔 것에서 이제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이제 요 힘, 그렇죠? 만유인력이 힘이잖아요. 또 과학자들은 뉴턴이 제안한 방법을 따르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뉴턴은 자신의 과학 이론을 성공을 거둔 것을 근거로 동료 연구자들에게 제안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장면에서 또 클롱이 수학적 형태로 힘을 제시한 점에서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만 뉴턴의 사고 방식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 형태로 힘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이제 뉴턴의 제안은 그의 사후에 큰 호응을 얻습니다. 그래서 18, 19세기 동안 전기, 자기, 열, 연소, 빛 이런 다양한 자연현상 각각을 일으키는 무게 없는 입자, 즉 성질은 있지만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설정하고 그 입자들 간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이제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뉴턴주의 이름으로 활발하게 이제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현상에 관계되지만 무게는 없는 이 입자 개념을 토대로 자연을 설명하는 시도를 포함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뒤에 나오는 클롱이 전기를 띠는 입자 간의 힘을 탐구한 것은 이 관련 31번을 따른 것이라고 우리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자, 이제 네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 가시면 이제 세 번째 범죄 뉴턴주의 활동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이제 어떤 겁니까? 뉴턴이 자연 철학이 이제 어떻습니까? 정치, 그렇죠? 과학 이해의 거니까 미친 영역에서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이 뉴턴주의는 당시 유럽의 정치 사상을 주도하는 지적 프로그램의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이 뉴턴주의자들은 뉴턴이 전제적, 그렇죠? 어떤 그 주장을 위해서 먼저 내세우는 이 지구 중심설도 아니고 무작위적인 원자의 운동에 토대를 둔 원자론적 우주도 아닌 뭐예요? 아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한 중력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만유인력이거든요. 중력이 새로운 우주 질서를 제시했다고 보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숨겨져 있지만 보편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 힘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주의 그 가시적 질서, 눈에 보이는 질서가 형성된다는 이 뉴턴주의적 우주의 이미지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안정화된 정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 균형 이론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력 현상으로부터 유도된 만유인력의 법칙이 정치적 균형 이론의 토대가 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신은 우주에게서건 인간사에건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인 질서를 달성하는데 그것은 대립되는 것을 활용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이루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형이상학적 관념은, 자, 형이상학입니다. 18세기 영국과 유럽에서 정치개혁을 지향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죠? 정치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식민지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죠? 스페인 같은 나라들, 포르투갈, 그들의 정치적 추구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주가 합리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개념으로서 정치적 추구의 합리성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8세기 왕성했던 뉴턴주의는 뉴턴의 역학, 광학이죠. 역학과 광학에서 성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건데요. 이 뉴턴주의란 말은 이제 뉴턴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세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학이죠. 역학. 심화 발전이 되는 거고요. 둘째는 이웃하는 인접 과학 분야,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의 정량적 관계를 찾아낸 연구 활동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과학 분야를 초월해서 종교나 정치 등 일반적 과학 이해의 범주까지 뉴턴의 경험주의와 합리적 사고가 확장되는 다양한 활동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서는요, 정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전기의 역사라든가 쿨롱의 법칙의 수립에 이제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초기 정전기 연구를 한번 볼까요? 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액, 액체입니다. 액체. 우리 엑기스라고 보통 하는데 생물의 몸 안에 생겨나는 액체를 진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석이라는 것은 이제 암석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동식물의 유해가, 그렇죠? 예, 그래서 호박, 대표적인 게 호박인데 이 호박이라는 것은 이 누런색 광물이 있습니다. 누런색 광물. 지질시대 나무의 진 따위가 땅속에 묻혀서 탄소, 수소, 산소 따위와 화합해서 굳어진 것들, 이런 게 호박인데요. 이걸 털가죽으로 만약에 문지르면 그것 깃털이나 종이처럼 가벼운 물체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이미 정전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600년 경에 이제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전기 현상. 자, 정전기 현상은 이제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전하와 그 전하에 의한 전기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용어가요. 그래서 마찰 전기 따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전기 현상에 대해서 1년의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탈레스가. 그리고 그것을 자석이 쇠를 잡아당기는 현상과 유사하다고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나도록 정전기 현상은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17세기에 이르러서 길버트라는 사람이 영국의 물리학자입니다. 전기와 자기에 대한 체계적인 실험 연구를 통했어요. 그래서 자기 현상과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길버트는 정전기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서 호박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의 전기란 말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길버트가 전기란 말을 만든 거네요, 최초로. 자, 그다음 18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8세기 이제 정전기력의 수식 표현 시도를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 베르누이라든가 볼타, 쿨롱과 같은 이런 정전기 연구자들은 정전기력이 자, 뉴턴이 발견한 중력 법칙처럼, 그렇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약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만인력 법칙에서 보셨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영국의 프리스틀리, 자, 이 사람도 대전된 구로, 대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게 만든다는 겁니다. 전기 띠게 만든 이 구로 수행한 실험을 토대로 정전기력이 뉴턴의 중력 법칙과 마찬가지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입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일반화하거나 정교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리스틀리는 제안만 했다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1769년에 스코틀랜드 물리학자 로비슨이라고 있습니다. 이 생화학자인데 이 사람은 측정을 합니다. 직접. 그래서 같은 전기로 대전된 두 구 사이의 청력은 서로 밀치는 힘입니다. 인력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이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아, 발표를 했네요. 아예. 측정을 한 겁니다.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발표했다라는 건 의미가 큰 겁니다. 그렇죠? 제안한 것을
측정을 한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로빗슨이 이제 발표를 했고, 한편 이제 영국의 캐번디시라고 있습니다. 이 캐번디시라는 사람이 대전체 사이의 힘의 거리와 전하량에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와 전하량에 의존한대요. 이 힘이. 그렇죠? 거리라든가 전하량. 그렇지만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발견 정도에 멈춘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안한 거랑 발견한 거, 그 다음에 측정해서 발표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클롱입니다. 우리 공부하실 가장 중요한 인물, 클롱 법칙의 수립인데요. 마침내, 이 말 속에는 뭐 거의 결국, 그죠? 1785년에 프랑스의 물리학자 클롱이 전기와 자기에 관한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전기력에 대한 쿨롱의 법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롱은 비틀림 저울을 고안합니다. 착안했다는 거 우리 일문단에서 보셨죠? 가글에서 대전체 사이의 정전기력을 측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대전 사이의 대전 입자 사이의 정전기력은 두 대전 입자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대전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결론. 앞에 그 만율력의 법칙에 나온 것과 똑같네요. 그렇죠? 이 정전기력이. 자, 측정을 한 겁니다. 우리 클롱이. 그래서 우리 F는 Q1 곱하기 Q2죠? 거기서 거리의 제곱을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정리를 하면요. 쿨롱이 제시한 정전기의 역제곱 법칙이죠. 이게 역제곱 법칙인데 실험에 토대를 두었으므로 가설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쿨롱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이 힘을 법칙으로 제시한 것은 만유인의 법칙과 유사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문단에서 뉴턴은 만유인력을 질량을 갖는 입자 사이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야 한다고 이제 힘을 표시했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죠. 예, 유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4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틀림 저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비틀림 저울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매달아서 위에 내린 명주실 끝에 이 그림으로 제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금속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대 가운데를 묶어가지고요. 수평을 유지한 채 막대 양쪽에 금속을 코팅한 공을 매단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금속실이고 균형추고 대전된 공이 이제 Q1, Q2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확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매달린 공 중 하나를 알려진 전하령으로 대전시킨 후 그 공의 근처에 같은 종류의 전기로 대전된 다른 공을 가져가 서로 밀치게. 이게 청력입니다. 청력. 그쵸? 그래서 명주실을 일정한 각도와 비틀어지게 되겠죠. 그럼 명주실의 비틀림 복원력과 다시 돌아오는 힘이 있겠죠. 정전기 청력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 그 틀어진 각도인데 그 매달린 공과 그것에 가까이 가져간 다른 공 사이의 정전기력을 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각도로부터. 틀어진 각도로부터 정전기력을 잴 수 있었고 두 공의 전하량과 두 공 사이의 거리로부터 쿨롱의 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틀림 저울의 작동 방식을 쭉 설명한 거고요. 제가 여러분 프린트 올려놓겠습니다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비틀림 저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책에 수능 특강책에 나온 문제를 지금 적어놓은 건데요.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속을 씌운 공에 대전된 전개량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이 장치를 통해서 정전기력을 파악하고 쿨롱의 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속을 씌운 공에 대전된 전개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 전개량을 측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정전기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캐번디시가 측정에 사용된 방법에서 힌트를 얻어 제작됐다. 이건 틀렸죠. 왜냐하면 나의 이문단에 보면 70년대 초에 영국의 캐번디시는 대전지사의 힘의 거리와 전에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만 한 겁니다. 그렇죠?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 원래 프리스틀리가 청전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했다. 이것도 이제 제안만 했다 그랬죠. 제안만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했다는 건 맞습니다만 정전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명주실은 대전된 공사의 정전기의 인력에 잡아당기는 거죠. 인력이 아니라 청력이라고 했습니다. 청력. 그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막대의 양쪽에 매달린 대전된 두 공사의 정전기력이 거리와 갖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 정전기력의 거리와 갖는 관계가 아니라요. 거리와 정전기력이 아니라 매달린 공과 그것에 가져간
대전된 다른 공 사이의 거리와 정전기력의 관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거리라고 해서 맞으면 안 되고요. 정전기력이 거리와 갖는 관계가 아니라 매달린 공과 그것에 가까이 가져간 대전된 다른 공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정전기력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이 거리, 관계 이 단어 갖고만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다섯 번째, 쿨롱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법칙을 입증한 점에서 뉴턴의 모범을 따른 거죠. 그렇죠? 가해 일문단에 보면 뉴턴이 과학 분야에서도 정확하게 설계된 실험에 의해서 경쟁하는 이론 사이의 진위를 판가름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근거라든가 나의 3문단에 보면 쿨롱이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법칙을 입증한 점 이런 것들은 전부 뉴턴의 모범을 따른 겁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페이지에 가시면 네 번째 문단이 또 마지막에 남아있네요. 예, 그렇죠. 자, 쿨롱의 법칙이 이제 끼친 영향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후 쿨롱의 법칙을 통해 다양한 정전기 현상이 이제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전기 연구가 급격히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기 현상에서 찾아낸 수학적 법칙이 실험을 통해서 또 검증됐어요. 그래서 중력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이 뉴턴의 방법은 더욱 큰 힘을 얻게 됐고요. 전자기 현상을 뛰어넘어서 이 자연 전반에 걸친 연구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은 그런 의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정전기는 뭡니까? 자기와 구분되지 않고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다가 17세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길버트에 의해서 이제 구분돼서 전기란 말을 최초로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정전기력이 전하사의 거리와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험으로 인증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것이 뉴턴의 중력처럼 정확한 역제곱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쿨롱의 비틀림 저울의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뉴턴주의를 더욱 널리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설상 특징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와 나 이 두 글은 가는 나와 달리 여러 분야에서 뉴턴주의의 양상을 예시하고 있죠. 그렇죠. 가의 일문단에서는 세 가지 차원을 나눠서 했고 또 나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전기력의 역적 법칙의 수립 과정에서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맞는 거죠. 맞는 거. 죄송합니다. 예. 달리 그랬으니까 맞는 거죠. 동시가 아니라 달리.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는 나와 달리 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쿨롱이 법칙이 여러 과학자들에 예견되었다는 점에서 뉴턴주의 과학 활동의 성격을 보여준다. 틀렸죠. 그렇죠? 쿨롱의 법칙이 실험으로 입증됐죠. 그리고 수학적 법칙 형식을 가지고 입자간의 힘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뉴턴주의에 부합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뉴턴주의 과학 활동의 성격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요 장면이 이제 이거랑 연관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가는 나와 달리 특정인의 사고 전개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근데 가는 뉴턴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뉴턴주의 다양한 전개 현상을 설명한 거고요. 특정인의 사고 전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의 사고 전개를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라 뉴턴주의의 다양한 전개 양상을 설명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마치 특정인이 뉴턴으로만 생각이 돼서 이게 맞는 걸 이제 오인할 수가 있거든요. 뉴턴주의의 다양한 전개 양상입니다. 뉴턴주의예요. 뉴턴이 아니라.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나는 가와 달리 뉴턴이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요. 가의 일문단에서는 뉴턴이 역학과 과학에 이룩한 성과가 소개되고 있고요. 나가 가와 달리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다루고 있다는 진술은 이제 틀린 겁니다. 아셨죠? 네. 다섯 번째, 나는 가와 달리 뉴턴주의에 따른 다양한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가의 일문단에서 뉴턴주의를 뉴턴의 과학에 힘입어서 그의 사고방식이 따르는 지적 경향이라고 설명하고 뉴턴의 세 가지 범주를 이어지는 문단에서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가와 달리 나에서는 뉴턴주의에 따른 다양한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게 잘못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와 달리 나에서 그런 것이 이제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공간적 분포에 따른 뉴턴주의 양상을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요거는 맞는 거고, 이것도 맞고, 요것만 틀린 겁니다. 나는 이제 공간적 분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뉴턴주의 양상을 소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다소 까다로워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전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뉴턴주의와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나 궁금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